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찾아온 몽실맘이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냥 이어갈게요. 우리 두 사람이 만든 것은 사적인 사육제 동호회 같은 것이었다. 꼭 두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인원수가 둘을 넘는 일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말고 우리만큼 슈만의 사육제를 애호하는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 뒤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육제, 레코드와 CD를 들었다. 어느 콘서트에서 누가 이 곡을 친다고 하면 만사제치고 같이 들으러 갔다. 노트에 따르면 나는 각각의 연주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우리는 3명의 피아니스트가 사육제를 연주하는 콘서트에 갔고 총 42장의 사육제, 레코드와 CD를 들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했다. 실로 많은 동서고금이 피아니스트가 사육제를 녹음했다. 제법 인기 있는 레퍼토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하고 수긍할 만한 연주를 꼽으려 들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다. 연주가 아무리 기교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그것을 구사하는 방법이 음악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육제라는 곡은 그저 무기질적인 손가락 운동으로 전락해버린다. 매력이 태반이 사라져버린다. 사실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난곡이다. 어지간한 피아니스트는 감당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세간에서 대가로 통하는 피아니스트조차 이 곡에서만은 그르친 연주, 재미없는 연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 곡을 경원시하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피아니스트도 많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생애를 통틀어 슈만이 음악을 즐겨 연주했지만 어째서인지 사육제는 정규 녹음을 남기지 않았다. 스바토슬라브 리흐테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언젠가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사육제를 꼭 들어보고 싶다는 건 나 하나만이 소망이 아닐 것이다. 참고로 슈만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그 음악이 훌륭함을 알아준 이는 거의 없었다. 멘델스존도 쇼팽도 슈만이 피아노 곡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의 작품을 헌신적으로 꾸준히 연주해온 아내 클라라조차 그녀는 당대에 손꼽히는 명 피아니스트였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즉흥곡 같은 피아노 작품 말고 정통 오페라나 교향곡을 쓰면 좋을 텐데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했다고 한다. 소나타 같은 고전적인 형식을 원래부터 선호하지 않았던 슈만은 이따금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몽상적인 작품을 써냈다. 기성고전주의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새로운 낭만파 음악을 시도하려 했지만 많은 동시대인 눈에는 확실한 기초와 내용이 결여된 익센트리한 작품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대담한 정도의 이섹트리시트가 낭만파 음악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 반년 동안 우리는 틈나는 대로 열심히 사육제를 들었다. 물론 사육제만 들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모차르트도 듣고 브람스도 들었지만 직접 만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사육제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가 서기를 맡아서 우리의 의견을 요약하고 기록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내가 그녀의 집으로 가는 쪽이 훨씬 많았다. 그녀의 집은 도심에 있었고 우리 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서 총 42장이 사육제를 듣고 난 후 그녀는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연주, 엔젤반을 베스트로 꼽았고 나의 베스트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 LCA반이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의 음반을 면밀히 채점했지만 물론 그런 순위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놀이 같은 것이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에 대해 주고받는 심도 있는 대화, 열의를 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거의 목적 없이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10살 정도 아래의 이성과 그렇게 자주 만나면 보통은 가정에서 파란이 일만도 한데 내 아내는 그녀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가 그녀의 외모였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으리라. 나와 F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아내의 머릿속에 눈꽃만큼도 살아 떠오르지 않은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외모가 가져온 최고의 은전이었다. 취향 특이한 사람들, 그리고 이라고 아내는 생각하는 운치였다.
아내는 클래식을 별로 좀 열심히 듣지 않았으며 공연장에서도 웬만해서는 따분해했다. 애플을 당신이 여자친구라 불렀고 다소 빈정거림을 담아 당신이 멋쟁이 여자친구라 부를 때도 있었다. F의 남편을 만난 적은 없다.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다. 우연히 내가 찾아갈 때마다 남편이 부재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 나를 집으로 불렀는지 그도 아니면 남편이 대부분 시간 집을 비우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사실을 따지고 들면 그녀에게 정말로 남편이 있는지 어쩐지조차 나는 확언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집에서는 남자가 사는 기척이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녀는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고 공언했고 왼손 약지에는 금반지가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과거 이야기도 일절 입에 담지 않았다.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가 개인사에 대해 질문하면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말 대신 미소로 응할 뿐이었다. 알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듯하며 적어도 회사원은 아니다.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실록에 둘러싸인 다액한 야마에 맞들어진 3LDK 맨션에 살면서 갓 뽑은 듯한 BMW 세단을 몰았다. 거실에 놓인 오디오 세트도 고가품이었다. 어크페이지사의 하이엔드 프리메인 앰프와 CD 플레이어, 린에서 나온 스마트한 대형 스피커, 그리고 언제나 깔끔한 옷을 입고 다녔다. 나는 여자 옷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지만 그런 내가 봐도 하나같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음악에 대해 그녀는 대단히 박식했다. 그는 듣는 귀가 아주 날카롭고 그것을 표현할 때도 매우 재빠르고 적절하게 말을 고를 줄 알았다. 음악적 지식도 깊고 폭넓었다. 하지만 음악교의 면에서 그녀는 내게 거의 수수께끼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녀는 자기가 말할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추겨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한 번은 슈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슈만은 슈베르트와 마찬가지로 젊어서 매독에 걸렸고 그 병을 몸속에 지닌 채 점점 광기에 사로잡혀갔어. 게다가 원래부터 분열증 증세가 있었지. 일상적으로 집요한 환청에 휘달리고 몸이 한번 떨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악령들에게 쫓긴다고 믿었어. 악령들이 존재를 진짜로 믿은 거야. 끝나지 않은 무서운 악몽에 쫓겨서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했어. 라인강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내적인 망상과 바깥의 현실이 그의 안에서 떼어낼 수 없이 뒤섞여 간 거야. 이 사육제는 꽤 초기 작품이라 아직 그의 악령들이 뚜렷이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 카니발 축제가 무대이니 도처에 명령한 가면을 쓴 자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그저 단순히 흥청거리기만 하는 카니발이 아니야. 이 음악에는 있고 그의 안에서 온갖 잡기로 발전한 것이 차례차례 얼굴을 내밀거든. 가볍게 철선을 보이듯 모두 유쾌한 카니발이 가면을 쓰고서. 일대는 불길한 봄바람이 불고 있어.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가 모든 이에게 대접되지. 사육제 이건 바로 그런 유의 음악이야. 그러므로 연주자는 등장인물들이 가면과 그 아래 얼굴 양쪽 모두를 음악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런 뜻이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 그것이 표현되지 못한다면 이 곡을 연주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이 작품은 어찌 보면 활락이 그치에 있는 음악이지만 말하자면 활락이 있기에 비로소 정신이 밑바닥에 생식하는 사악한 것들이 내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암흑 속에 있다가 활락의 음색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지. 그녀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누구나 많고 적건 가면을 쓰고 살아가.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악령의 가면 밑에는 천사의 민낯이 있고 천사의 가면 밑에는 악령의 민낯이 있어. 어느 한쪽만 있을 수는 없어. 그게 우리야. 그게 카니발이고. 그리고 슈만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얼굴을 동시에 볼 줄 알았어. 가면과 민낯 양쪽을. 왜냐하면 스스로 영혼을 깊이 분열시킨 인간이었으니까. 가면과 민낯이 숨막히는 틈새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녀는 사실은 추한 가면과 아름다운 민낯, 아름다운 가면과 추한 민낯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필시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이에 얼굴에 둘러붙어서 뗄 수 없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내가 말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설령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아래 또 다른 민낯이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고. 그녀는 고개를 짚고 젓고 말했다. 그게 보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걸? 분명 어딘가에 있어.
하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로베르트 슈만은 결국 행복해지지 못했어. 매독과 분열증과 악령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환상적인 음악을 남겼잖아? 다른 사람들 쓸 수 없을 비범한 곡을 썼어.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크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서 양쪽 손가락 관절을 하나하나 꺾었다. 매독과 분열등과 악령들 덕분에 행복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말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라디오 방송에서 슈만이 소나타 F단조를 녹음한 적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 얘기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슈만이 그 세 번 소나타는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마도 적잖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곡이다. 그는 라디오로 자기 연주를 듣고는 의기소침해져서 머리를 감싸쥐었대. 형편없다면서. 그녀는 레드와인이 절반쯤 남은 잔을 손 안에서 굴리며 잠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슈만은 미치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거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의견 같지 않아? 근사해. 내가 동의했다. 나는 그녀를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아내의 판단이 맞았던 셈이다. 하지만 내가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은 딱히 그녀의 외모만 때문은 아니다. 그녀의 외모 자체는 우리가 육체 관계를 가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그녀와 자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그 가면이 미추보다는 오히려 그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두려웠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악령의 얼굴이건 천사의 얼굴이건 10월에 접어들고 한동안 F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는 새로운 그리고 얼마간 흥미로운 사육제 CD를 2장 입수했고 그것을 같이 들을 생각으로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매번 부재중 메시지로 넘어갔다. 메일도 몇 번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가을이 몇 주가 지나고 10월도 끝이 났다. 11월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코트를 입기 시작했다. 그녀와 알고 지낸 뒤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기는 처음이었다. 어딘가로 긴 여행을 떠났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몸이 안 좋은지도. 텔레비전에 나온 그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내였다. 그때 나는 내 방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여자친구가 뉴스에 나오는데? 아내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F라는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당신 여자친구다. 하지만 내가 텔레비전 앞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뉴스가 끝나고 새끼 판단 뉴스가 나오는 중이었다. 정오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새 뉴스를 보았다. 그녀는 네 번째 소식으로 모습을 보였다. F는 경찰서로 보이는 건물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짙게 썬팅한 승합차에 올라타는 참이었다. 그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의심이 여지없이 F였다. 웬만해서는 그녀의 얼굴을 착각할 수 없다. 수갑을 찬 듯 앞으로 내민 양손 위에 어두운색의 코트가 덮여 있었다. 여경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물고 별일 아니라는 듯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 눈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마치 물고기 눈 같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졌지만 그것 말고는 평소의 그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요컨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외모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얘기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에 볼 수 있던 생생한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다. 혹은 의도적으로 가면 너머에 응lik하고 있었다. 아나운서 F의 본명을 밝히고 대형 사기 사건이 공범으로 땡땡서에 체포된 경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은 과연 그녀의 남편이고 며칠 전에 이미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될 당시 녹화 영상도 나왔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녀의 남편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가 너무도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말을 잃었다. 마치 직업 모델처럼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의 미남이었다. 나이도 그녀보다 6살 적었다. 물론 그녀가 핸섬한 연하남과 결혼했다고 제가 충격을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서로 외모가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많다. 내 주위에도 그런 부부가 몇 쌍 있다. 그런데도 F와 그 경이적으로 핸섬한 남자가 한 지붕 아래 다이칸 야마의 세련된 맨션에서 평범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 뉴스로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엄청난 미추의 격차에 경악했을 텐지만 내가 그때 느낀 위화감은 훨씬 개별적인 것이자 깊고 국소적인 것이었다. 피부 여기저기가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어딘가 불건전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뭔가 특수한 사기를 당했을 때 같은 막막한 무력감이 있었다.
두 사람이 체포된 혐의는 자산운용 사기였다. 대충 투자회사를 날조해서 높은 이율을 약속하고 일반 시민에게서 자금을 모아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없이 끌어온 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리며 돌려막는 조잡한 수법이다. 그런 줄타기는 누가 생각해도 늦건 빠르건 파탄날 것이 뻔하다. 척보기에도 똑똑한 그녀가, 그리고 슈만이 피아노 곡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애호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단순 무식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나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그 남자의 관계성에 범죄의 소용돌이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어떤 부정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용돌이 중심에 그녀의 개인적인 악령이 몰래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사건의 피해액은 총 10억 엔이 넘었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령자였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날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다. 그들이 정말 안 됐긴 하지만 아마 돌이키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흔해 빠진 진부한 범죄일 뿐이었다. 많은 사람은 어째서인지 진부한 거짓말에 이끌린다. 혹은 거꾸로 그 진부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끊이지 않고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 또한 끊이지 않는다. 텔레비전에서 패널들이 뭐라고 설명하건 누구를 비판하건 그것은 조수간만의 차처럼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뉴스가 끝나자 아내가 내게 물었다. 어쩌긴 뭘 어쩌겠어. 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 당신 친구잖아. 가끔 만나서 음악 얘기를 했을 뿐이야. 다른 건 하나도 몰라. 투자 얘기를 하나 꺼내거나 한 적은 없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뭐가 어찌됐건 그녀는 그런 얘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것만은 단언할 수 있었다. 대화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아내는 말했다. 모를 일이네. 아니 전혀 모를 일반도 아니다. 라고 나는 그때 문득 생각했다. F에게는 일종의 특별한 흡입력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의 특이할 정도의 외모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에 대한 내 호기심을 자아낸 것도 그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특수한 흡입력과 젊은 남편의 모델급 외모가 하나로 합쳐지면 어쩌면 많은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 합성물에 거역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악의 방정식 같은 것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기능할지도 모른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해서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두 사람을 하나의 유닛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뒤 며칠 동안 뉴스에서는 그 사건을 다뤘고 그때마다 매번 같은 영상이 나왔다. 그녀는 물고기 같은 눈으로 앞쪽을 바라보았고 핸스만 한 연하의 남편은 잘생긴 얼굴로 카메라를 보았다. 가느다란 입술 양끝이 거의 반사적으로 살짝 올라가 있었다. 영화배우들이 곧잘 그러듯이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덕분에 그는 마치 세상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은 잘 만든 가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사건은 거의 잊혀져 갔다. 적어도 방송에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신문과 주간지를 통해 사건의 추이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건 역시 물줄기가 모래땅에 스며들듯 점점 가늘어지더니 잊고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F 또한 내 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구치소에 있는지 교도소에 가는지 혹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돌아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기사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마 재판을 받긴 했을 테고 피해액의 규모로 미로 적잖은 형기를 선고받았을 것이다. 신문과 잡지 기사에 따르면 그녀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명백했으므로. 그로부터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슈만이 사육제를 연주하는 콘서트가 열리면 가능한 한 발길을 옮긴다. 그리고 그때마다 객석을 열심히 둘러보면서 혹은 휴식 시간에 로비에서 Y자를 기울이면서 그녀의 모습을 찾는다. 실제로 발견한 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빨 속에서 그녀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사육제의 새로운 음반도 여전히 사모으고 있다. 그리고 노트에 채점을 매긴다. 수많은 신보가 나왔지만 나의 베스트는 지금도 변함없이 루빈스타인이다. 루빈스타인이 피아노는 사람들이 가면을 억지로 벗기려 하지 않는다. 그의 피아노는 가면과 민낯 사이를 바람처럼 부드럽고 경쾌하게 빠져나간다. 행복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대학생 때 한 번 못생겼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외모가 좀 별로인 여자애와 데이트한 적이 있다. 상당히 별로라고 말해버려도 될 것이다. 친구 주선으로 더블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내 파트너로 나온 것이 그 애였다. 친구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 기숙사에 살았고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넷이서 간단히 식사를 한 뒤에 둘씩 따로 흩어졌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담한 체구에 눈이 작았다. 그러나 한눈에도 성격이 좋아 보였다.
수줍은 듯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 목소리 자체는 또렷했다. 분명 좋은 성대를 타고난 듯했다. 대학에서는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같이 테니스를 쳤다고 한다. 건전한 일가다. 아마도 화목한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테니스를 거의 쳐보지 않아서 테니스 얘기를 같이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재즈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재즈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공통된 화제를 찾기 힘들었다. 그래도 그녀가 재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에 나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아트 페퍼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해서 재즈를 좋아하게 되었고 재즈의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그녀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 내용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그녀를 엿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졌다. 헤어질 때 기숙사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녀는 수천 백면의 번호를 적은 뒤 깔끔하게 찢어내서 내게 건넸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녀의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다. 며칠 후 더블 데이트를 주선했던 친구를 만났더니 그가 내게 사과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못생긴 애를 데려와서 미안. 실은 더 예쁜 애를 소개해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길래 알 수 없이 데이트하러 데려온 거야. 그때 기숙사에 걔밖에 없었대서. 내 여자친구도 너한테 미안해 하더라. 다음에 꼭 보답해 줄게. 친구에게서 그 말자 그녀에게 전화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분명 예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냥 못생긴 애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차이를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는 뭐라고 할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마음이 문제다. 그녀와 사귀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녀를 그저 못생긴 애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코트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아무 데도 없었다. 어쩌면 필요없는 영수증 따위와 같이 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친구에게 기숙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줬겠지만 뭐라고 반응할지 성가셔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일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F의 이야기를 쓰는 사이,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는 사이, 갑자기 그때 일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무척 생생하게.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되려나요? 되려면 읽어드릴게요, 계속. 20살 가을에 끝나갈 무렵 나는 그 수려하지 않은 외모의 여자야 딱 한 번 데이트하고 해질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트 페퍼의 알토 색소폰이 때도 얼마나 근사하게 삐걱거리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어쩌다 음이 흐트러져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심적 상황의 표현이라고 그렇다 심적 상황의 표현이라고 나는 그때 실제로 말했다. 그리고 그 뒤에 헤어지면서 받은 그녀의 전화번호 쪽지를 나는 어딘가에서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영혼이란 매우 긴 시간이다. 그것들은 사사로운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한 쌍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길을 돌아간 정도의 에피소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내 인생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들을 어느 날 아마도 멀고 긴 통로를 지나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신기할 정도로 강하게 뒤흔든다. 숲이 나뭇잎을 휘감아 올리고 억새밭을 한꺼번에 눕혀버리고 집집이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가을 끄트머리 밤바람처럼. 그래도 참 좋은 인연이었네요. 지나간 인연도 참 추억이죠. 그러면 이번으로는 다 할 거요. 내일은 신하가와 원숭이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